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여러분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 사이에도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 긴축 공포 그리고 침체 공포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특징을 보더라도요. 대표적인 방어적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섹터가 모두 내리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가치가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11을 돌파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국채금리도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7%를 돌파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시장의 바닥은 어디인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지난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소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9월 22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동시다발적인 금리 인상을 소화해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가장 부진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경기 침체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S&P 500 전망치를 기존의 4,200에서 3,975로 하향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5%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약 16%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시장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완전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주가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역시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가 2009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비관론이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22일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약세장 심리는 60.9%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강세장 심리는 17.7%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의 이번 결과에 대해서 암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결정에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술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 그리고 AMD가 약 6.7% 하락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4%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약 5%, 에브비와 존슨앤드존슨도 약 2%가량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바백스 소식입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JP모건은 노바백스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줄어들었고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정책 완화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소식도 보겠습니다. UBS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5% 상승했습니다. 또 목표가를 335달러에서 363달러로 높이면서 주가가 22%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UBS는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형주 커버리지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약 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의 찬문 안전 관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미국에서 11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인 세이프티 파워 윈도어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해당 문제로 인한 리콜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약 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세일즈포스 소식입니다. 세일즈포스는 공격적인 실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1.69% 상승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회계연도 2026년까지 영업이익률 26%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 목표치는 1년 전 제시했던 회계연도 2023년 목표치인 20%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페덱스는 0.76% 상승했습니다. 페덱스가 최대 27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고 또 인플레이션 등에 대응해서 운임을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악화된 데에 따른 대응 방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덱스는 지난주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암울한 연간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약 23% 하락한 바 있습니다. 리오토는 약 5% 올랐는데요. 새로운 스마트 SUV 모델의 조기 출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리오토는 9월 30일에 출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초부터는 차량 인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우려와 중국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차단될 경우 유가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 점은 이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약 8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지정학적 우려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방지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 1,6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6시 수상한 미국 주식을 추리를 통해서 해부하는 시간이죠. 특수 종목 전담반 2회가 공개됩니다. 오늘은 인페이즈 에너지의 투자 포인트가 낱낱이 공개되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면서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신차 경쟁이라는 건데 신차 경쟁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밤에 이제 테슬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창문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운전자가 이렇게 사람이 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사실 이게 사건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017년 이후에 생산돼 있던 모델 3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약 한 110만 대가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리오토가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난밤에 뭘 했냐면은 L8 서브웨이 SUV 이 차량 L8이라는 이 시리즈를 갖다가 새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올 게 아닌데 뭔가 좀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당기고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차량 발표를 좀 당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6인승 차량인데 이게 이제 한 40만 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한 5만 7천 달러 정도 요 정도 가격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11월 달 초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딜리버리가 시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를 좀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8월 달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53만 대 가까이 됩니다. 이게 한 전월보다도 8.8%나 증가한 수치였고 전체 자동차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지금 한 28% 정도 지금 침투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시장도 3.5% 정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어떤 시장의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 출시가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뭐 지금 잘 만들고 잘 팔고 있긴 합니다만 신차는 좀 없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다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신차를 이렇게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우선 제가 표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신차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지금 뭔가 이벤트성으로 좋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차들 가져와 봤는데 저가 차량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3만 불 이하 저가 차량 어떤 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의 기아 니로가 있죠. 한국의 현대차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한 시장인데 기아의 니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쉐보레 에퀴녹스 굉장히 지금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기본 가격이 3만 불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피스커라는 회사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회사죠. 오션이라는 모델 SUV 분야에서 굉장히 저가이면서 고성능을 가진 차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차는 가격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좀 높이면은 랜드로버에 있는 랜드로버 스포츠라는 이 가격이 10만 불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고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EQS SUV 차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11만 불부터 15만 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별로 해가지고 이런 차들이 지금 신차로서 굉장히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독특하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뭐 비행기 디자인을 따왔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 가지고 이제 외골격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리창도 엄청 단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2.9초밖에 안 돼요. 3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밤에 뭐가 나왔냐면은 픽업 트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램의 그 엄청 웅장한 그 모델을 되게 좋아하는데 램 트럭에서 드디어 전기 트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램 레볼루션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럭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2024년부터 딜리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드에서는 F150 라이트닝이 있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실버라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슷한 모델의 어떤 픽업 트럭을 그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면서 테슬라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슈퍼차저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오토파일럿이라든가 이런 기능들 가지고 이제 뭔가 경쟁을 해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픽업 트럭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픽업 트럭의 실용성 어떤 오프로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실용성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출시될 때까지 지금 좀 CEO가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서두르는 가운데서도 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은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바이오 붐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에 대한 그 기대감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밤 사이에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 가운데 빛난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밤 사이 S&P 500 기업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탑 10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가장 많이 올라서 지난 밤 사이 5% 올랐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머크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그리고 버텍스 파마, 에브비, 존슨앤존슨까지 탑 10 종목 가운데 6개 기업이 제약 기업이었어요. 그만큼 지난 밤 사이에 제약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물론 잠시 후에 살펴본 일라이 릴리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일라이 릴리가 오른 거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방어주인 헬스케어 섹터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들까지 겹치면서 탑 10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제약기업으로 채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라이 릴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일단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목표 주가 상향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긴축 기조가 상당할 때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은데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는 UBS에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왜 높여 잡았는지 보니까 글로벌 매출 1위에 블록버스터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거죠. 바로 이 비만 치료제로 승인 과정을 받고 있는 마운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단일 품목은 바로 에브비의 휴미라인데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207억 달러를 팔았었는데 UBS에서는 마운자로가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1년에 250억 달러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블록버스터 약으로 마운자로가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라이 릴리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도 좀 기대감이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약 기업들의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일라이 릴리가 상당한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자, 과연 이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UBS가 지금 목표 주가를 363달러로 급증을 시켰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 조용히 있는데 지금 UBS가 굉장히 다양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커스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체중 조절제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로 나오는 게 있고요. 아니면 또 당뇨 치료제로 나오는 게 있고요. 대부분의 당뇨 치료약들이 체중 조절도 같이 하는 그렇게 의사들이 이제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같이 처방하는 그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메포민이라는 글로벌적인 그런 제약 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현재 수준보다 한 20%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긴 했는데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또 조금 달라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당뇨약의 트렌드가 요즘은 이제 단순히 이제 이런 제약, 사실 이 약이 그냥 기존에 있던 메포민이나 이런 약하고 이제 비슷한 약인데,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인지도가 있는 회사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매출을 늘리겠다 이런 요약을 하면 그 정도거든요. 근데 최근에 당뇨약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바로 바이오테크와 결합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패치를 어깨나 이런 데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당뇨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주입을 해주는,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약들을 이제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이런 바이오테크와 결합된 제품들, 그리고 신약이 지금 출시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리고 이미 시장에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메포민과 같은 안전한 약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좀 경쟁에 있어서 조금 뭔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UBS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어떤 강력한 기대감은 전문가들은 좀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9월 들어가지고 이제 매수나 강력 매수 의견들 보더라도 8월 달보다 약 한 28%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달 저점이었던 6월 달보다도 소폭 의견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9월 들어서는 이제 실적 조절에 대한 얘기도 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 회사의 퍼가 50배 정도 가깝습니다. 49점 뭐 얼마가 되는데 머크가 13배고요. 화이자가 8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이미 고평가돼 있다. 이게 지금 팬데믹 지나면서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 같은 경우에서는 IBD 이런 기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제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작 출시가 있더라도 뭐 실제 매출에 들어오기에는 반영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어떤 매력을 크게 가지고 성급하게 투자하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의를 또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목재 가격의 급락인데 사실 미국은 대부분의 집을 또 목재로, 나무로 짓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활발할 때 목재 가격이 올라가고요. 주택 시장이 좀 부진할 때 목재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김태수 세무사님,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부진한 상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6%를 넘어갑니다. 이게 2008년도 이후 이제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1년 동안 뭐 한 2배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프레디맥, 그러니까 미국의 양대 이제 모기지 대출 회사
이제 양대 회사가 있는데 정부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레드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6.29%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모기지 이자율 급등하는 게 이제 주택 판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로까지 수요가 줄어드니까 인하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건설업자들의 심리도 위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 가격도 지금 70%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나무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지난 밤에 이틀 동안 하더라도 이제 1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셔루드 럼버라는 회사의 이제 스티브 이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 아직까지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있다. 이제 그 근거로 보면은 주택시장 건축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게 뭐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입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입찰이 유찰되거나 이러진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도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이나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이런 목재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추가적인 급락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을까요, 요즘에? 네, 지금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을 굉장히 악화시킨다는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제, 지난 한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가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이제 평가들이 있거든요. 모기지 협회에서 보면은,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3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협회 데이터를 보면은, 주택 소유 그 기존 주택 판매하는 것도 7개월 연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 가격 자체도 지금 한 7.7% 정도 이렇게 지금 24,000불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1년 전보다는 한 7.7%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매월 이제 부담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로 봤더니 지금 한 $900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900면은 굉장히 높죠. 높은 수준이죠.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죠. 지금 이제 제가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주택 가격 지수 그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그 표하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 매물의 표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택 가격인데 요건 이제 미국 뉴욕의 플러싱 지역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플러싱 지역에 방 6개짜리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4개짜리 요 주택을 가져와 봤습니다. 135만 불에 나왔는데 차트 보시면 아래쪽 차트 보시면 2014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호가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거는 그 소비자들, 기업, 미국인들의 소득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급락하는 어떤 그런 패턴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지금 2008년도하고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의 어떤 그런 패턴은 시스템적인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부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마음 많은 금융위기라는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마음 좋은 분은 그리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거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 안 좋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가 매주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AAII에서 조사를 하는 설문 결과입니다. 그 표를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응답자 가운데 60.9%의 응답자가 향후 6개월간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지금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랬던 때가 언제였었냐면 저 앞에 보시면 바로 2008년, 2009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당시에 이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비율이 60%가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시장 너무 안 좋다, 투자 심리 매우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도 존재하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러면 과거에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졌을 때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1990년이라든지 그리고 2008년, 2009년 이 당시가 굉장히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안 좋았을 때였었는데 물론 1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도 몇 군데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반면에 12개월, 1년 후를 돌아보면 무조건 올랐습니다.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66%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지금 당장 주가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그때 1년 후에는 돌아보면 1년 전에 살 걸 이랬던 마음이 항상 들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통계적인 어떤 그 기록일 뿐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 좋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하신 표에다가 이제 그 S&P 500 차트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09년도,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때 보면은 심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샀으면은 S&P 500 지수 보니까 쭉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객들한테 이제 1차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밤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날에는 굉장히 매수 들어가기 좋은 날이죠. 왜냐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때는 정책에 의해서 하락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1차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무턱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어떤 그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은 이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 보면 2년까지도 가는 게 바로 침체 구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뎌낼 용기라든가 견뎌낼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들어갔다가는 정말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나가지고 올랐는데 기다릴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나도 잡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차 매수 들어가야 된다. 매수는 1, 2, 3차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기본 정석이죠. 그래서 1차 매수 들어가는데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뭘 하냐면은 물타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장은 물타기 하는 장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차 매수 이후에 마이너스 12%까지 넘어가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종목 2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매수하고 마이너스 12% 손실 나는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전체 계좌 손실 마이너스 3%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잘라내고 다시 떨어지는 거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거기에 3분기 GDP 성장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연말 소비 시즌 예상치 나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큰 산이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또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야 되고 여기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포트폴리오 전체 손실 낮아지면은 잘라내고 밑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정석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조금 변형된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상황, 어떤 미래 기대감,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 들어가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내가 잘 샀구나, 잘 견뎠구나 할 수 있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